30년물 입찰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0년물이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입찰 부진으로 그 원인을 꼽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0년물 입찰 결과가 좋게 나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입찰 결과가 무난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제는 사실 일정 부분 되돌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왼쪽은 2년물 차트고요. 오른쪽은 30년물 차트입니다. 2년물, 30년물 모두 같이 올랐죠? 2년물이 올랐다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는 10년물 입찰 결과가 있었습니다. 10년물 입찰 결과는 시장에서 평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무난했다,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13bp가 올랐습니다. 어제 입찰은 30년물이 있었고요. 30년물 입찰 결과는 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래서 올랐다고 이해는 되죠. 근데 10년물은 엊그저께 있었던 입찰 결과는 생각보다 시장에서 잘 무난하게 소화를 했단 말이죠. 덩달아 올랐죠. 그리고 더 웃긴 건 2년물도 10bp가 올랐습니다. 어제죠. 2년물은 연준의 정책금리에 밀접하게 움직이죠. 따라서 어제 30년물 입찰 결과가 부진해서 지금 장기물이 끌어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전부 다 해석이 좀 부족하고요. 특히 이제 3년물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있었죠. 입찰 결과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12bp가 올랐어요. 30년물 입찰 수요가 부진했는데 왜 2, 3년, 특히 2년 정책금리에 밀접한 연관을 받는 금리가 올랐을까요? 따라서 오로지 30년물 입찰 결과에 따른 시장의 해석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시장이 생각했던 그런 우려보다는 장기물이 수요 부진으로 해석이 돼서 앞으로 기간 프리미엄이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30년물 입찰 결과 수요가 좋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핵심은 이거죠. 너무나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장기물이든 단기물이든 중기물이든 가파르게 떨어졌고, 어제 시점은 어느 정도 되돌림이 일어날 수 있는, 즉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게 저는 더 크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장기물, 초장기물이죠. 30년물 같은 경우는 실수요가 생각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20년, 30년, 20년물 같은 건 만들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초장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 20, 30년 채권은 그나마 10년물, 이 노트라고 볼 수 있는 10년물을 벤치마크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는 건데요. 워낙에 시장 거래 규모가 변동성이 적은 게 이제 초장기물입니다. 따라서 어떤 작은 변화에도 입찰 관련된 상당한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채권 시장에서는 사전 거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많이 보여드렸죠. 우리가 이제 입찰 결과를 따질 때 거래 금리라고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거래 제도를 먼저 운영하면서 입찰 전에 미리 거래될 수 있는 금리를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 과정에서 프라이머리 딜러들하고 협의도 하고 전반적인 입찰 진행이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칼로 정확하게 이렇게 입찰이 된다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완충 효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급격한 수요 부진이 나타나면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그 부족분을 받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상당히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채권 시장이고, 특히 초장기물의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이 더 큽니다. 이런 시장이라는 걸 감안해서 전반적인 30년물 입찰 결과를 평가하는 게 좋고요. 절대적으로 입찰 결과를 자로 정확하게 재단하듯이 그렇게 금리 레벨을 결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센티적으로는 금리가 상당히 좀 오를 만한 이유를 찾고 있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었고, 그게 때마침 30년물의 부진으로 그 결과가 나오면서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금리가 좀 올랐다. 쭉 떨어졌던 게 되돌림이 일부 일어나는 그런 요인으로 30년물 입찰 부진이 사용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이유를 찾아서라도 일정 부분 이런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위치였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30년물 입찰 결과가 나쁘긴 했습니다. 관련 내용 좀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이제 거래금리와 낙찰금리를 비교를 하죠. 지금 낙찰금리는 4.769%로 결정이 됐는데 이 직전의 거래금리, WI 거래금리는 5.1bp 테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거래하던 금리가 5.1bp 더 낮았는데 실제 낙찰은 그거보다 5.1bp 높게 결정이 됐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부진했다라는 뜻이고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응찰률 먼저 보시면 2.24가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평균이 잡히고 있는 거를 놓고 보면 좀 초장기물의 경우에는 좀 떨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고 10월달 경우에도 응찰률이 2.35였습니다. 이번 11월달 조금 더 떨어진 거는 맞고요. 입찰 결과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 빨간 거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전달 10월 입찰 18.1에서 24.7로 좀 크게 오른 모습이 있습니다. 보시면 직접 응찰자의 비율도 떨어졌고 간접 응찰자, 해외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각국 중앙은행들, 국부펀드들이 될 수 있는데 65%에서 60%까지 좀 떨어졌고 결국 직간접 응찰자들의 비율이 떨어지고 이 부족분을 프라이머리 딜러가 가져갔는데 가져가는 비율이 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간접 응찰자의 비율이 60%까지 떨어졌는데 21년 11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부분이라 좀 부담이 될 만한 부분이고 특히 10월 달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18%였지만 이것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거든요. 6개월 1년 평균으로 보면 대략 12%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11월 24%면 거의 2배 정도 프라이머리 딜러가 소화를 한 거기 때문에 입찰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쁘다라고 평가를 할 만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우리가 우려하는 텀 프리미엄에 대한 우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급락했던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반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원인을 찾았다라고 보여지고 디테일하게 보시면 10년물도 13bp, 3년물도 12bp, 2년물도 10bp나 올랐습니다. 해석을 봤을 때 텀 프리미엄으로 금리가 올랐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23년 3분기 미국의 가계부채 관련된 보고서가 업데이트가 됐죠. 뉴욕 연은이 가계부채와 신용보고서를 분기마다 발표를 하는데 관련 내용 좀 굵직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처럼 결국 가계부채는 3분기 계속해서 이렇게 크게 늘어났고요. 17조 3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계속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신용카드 연체율이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입니다. 이 부분 뒤에서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각한 연체부터 살펴보죠. 90일 이상의 연체 내역을 보시면 학자금 대출은 당연히 쭉 떨어지죠. 이걸 상환 유예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이제 결국 10월달 이후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학자금 대출과 결국에는 모기지를 제외해 놓고 보면 대부분의 대출 유형에서 지금 심각한 연체, 90일 이상 연체가 모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신용카드 보시게 되면 기울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신용카드와 이 오토론, 자동차 이 부분은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90일 이상 연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신용카드는 전 연령대에 거쳐서 모두 동일하게 이런 증가가, 연체율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비를 신용카드에 의존해서 하고 있다는 뜻이고 신용카드 연체율의 가파른 증가세는 이 기울기 자체가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이렇게 치솟게 되는 연체율, 심각한 연체 같은 경우에 그 끝은 항상 좋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예사롭지 않은 그런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08년 위기 이후에 가장 빠른 증가 추세라는 거, 전 연령대에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심각한 연체라고 볼 수 있는 90일 이상의 연체뿐만 아니라 이제 막 연체가 시작이 된 뭐 그런 부분도 살펴보면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의 연체가 지금 현재 보시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죠. 이 얘기는 실질 소득이 그만큼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 모기지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용카드 연체 비율은 15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미국 경기가 좋다, 소비가 탄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내막은 이 신용카드, 지금 신용카드 부채가 1조 8천억 달러를 넘어섰죠. 결국 이걸로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탄탄하고 GDP 성장이 견조해서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가, 그 내막이 지금 여실없이 부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3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에 대한 이런 연체 스트레스, 가계 신용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0일 이상의 심각한 연체 비율이 이렇게 치솟은 거, 학자금 대출이 지금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상환 재개가 본격화되면 신용카드, 오토론 등등의 전반적인 이 기울기 각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한 소비두나 소비 위축,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